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사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법률적인 쟁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먼저 대장동 사건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다시 되돌아볼까요? 네, 대장동 사건은 민간 기업가 또는 이제 행정기관 그 지자체가 유착을 통해서 배임죄를 저질렀다라고 본 사건이고요. 이 주요 핵심 인물로는 남욱과 정영학이 설계하고 김만배가 가세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서 상당한 금액의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고 전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단과 더불어서 추징금도 선고가 됐던 사건이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징역 8년, 남욱은 4년,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5년이 선고됐고요. 이 검찰이 많은 액수의 추징금을 구형을 했으나 그중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만 한 400억대의 추징금이 결정이 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일부 무죄가 나왔다거나 이 추징금 금액이 다소 낮게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 의지를 가지고 항소를 검토했던 상황이고 실무진들을 항소를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상태에서 직전에 항소가 포기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이유와 그 합리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후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은 말씀해주신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2심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멈추는 겁니까? 2심은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소심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통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고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는 검찰 측에서 항소해서 쌍방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양쪽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한 항소 이유만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다 보니 피고인들이 다투는 사건이지 검찰이 다투는 사건은 못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항소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떻게든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 기간이 도과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 항소 포기라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하는 거고 이게 드물게도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구형을 했으나 상당 부분 법원에서 의견이 배척되거나 양형이 다소 낮게 나오거나 또는 무죄가 나온 사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실심 재판부인 항소심에서 항소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리를 검토하고 판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봤을 때 항소를 하더라도 1심보다 유죄로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던가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실익이 없어서 항소를 포기할 수는 있고 종종 항소를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배임과 관련한 액수를 굉장히 크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었던 사건이고 또 국고의 추징금이 환수돼야 된다라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건인 만큼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있어서 그게 무죄라는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2심 판단, 3심 판단을 보통은 받아보는 것이 통상적인 입장이고 실제 실무진 전원이 항소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뇌물죄가 무죄 나온 부분은 다퉈야 된다라는 의견이 게재됐고 이미 결재까지 중앙지검장이 낸 상황에서 항소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외압이나 상부의 지시가 온당했는가에 대한 논점으로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항소 포기를 두고 지금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검찰 내부의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항소 포기가 안 된, 그러니까 항소가
항소가 안 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이르다 보니까 실무진들의 의견이 항소의 필요성을 높게 인정을 했고 대체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퇴를 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될 것을 항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이냐라는 질문도 따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검찰총장과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항소하지 않기로 항소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라는 것이지만 중앙지검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나는 마치 위에서의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이렇게 이행하지 못해서 사표까지 내는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의 차이는 사실은 직위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에서 항소는 부적정합니다라는 의견이 개진됐을 때 지휘를 직접 받는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어떤 항소를 할지 말지 여부는 검찰총장과 이 중앙지검장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 라인이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검찰총장 우리는 협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중앙지검장은 우리는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윗선에서 이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막은 자체는 부당하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대립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대장동 1심 선고가 지금 검찰이 정하고 있는 항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특가법상으로 배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가법상 배임과 일반 업무상 배임죄의 그 중요한 점은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처할 정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특경법상 배임이기 때문에 이 더 가중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배임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단순 배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추징금의 액수, 그러니까 불법 이익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산정한 금액이 428억 원이라는 추징금만 김만배 씨한테 선고를 내렸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이걸 통해서 항소심에서 7천억대에 이르는 불법 이익을 이 공동피고인들이 이익을 받기로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배임을 하고 또 이 금액을 나누기로 배분 약속까지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추징금 액수는 더 늘어나야 되고 이것은 국고로 환수돼야 될 금액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만큼 사실은 양형보다는 이 추징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불법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 지금 김만배 나무 정영학 8년, 4년, 5년 나온 것과 관련해서 구형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항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선고 양형이 나왔는데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이 불법 이익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7천억대의 어떤 금액을 400억대만 인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공동 피고인들이 불법 이익을 귀속받는 불합리한 결과에 처해지기 때문에 설사 이런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이거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적법한 이익과 불법한 이익과 이거를 도대체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유지될지라도 한 번 더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거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확정시킴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환수받을 금액이 400억대, 그러니까 473억으로 기결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법리적으로 좀 다툴 부분이 있었다는 실무진들의 검사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상부의 지시와 상부의 허가 없음으로 인해서 항소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한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뭐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 어떤 대검 수뇌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도 있던데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이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해서 피고인들을 좀 괴롭히거나 부당한 항소를 하는 부분은 자제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미 이제 입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 검찰이
사건이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상고해서 무고한 피고인들을 힘들게 한 여러 가지 전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으로서 검찰의 항소 권한도 자제되고 통제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정성을 검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건이 항소를 자제할 만큼 어떤 항소 이유라든가 항소를 위해서 실익이 좀 부족했는가라는 평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장동 1심에서 검찰이 유동규 씨와 정영학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을 한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이보다 1년씩 많은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지금 1심에서 어쨌든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그런데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2심에서의 형량을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부당 너무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는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피고인들이 저는 무죄이거나 또는 징역 7년과 5년이 너무 가혹합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말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나 또는 일부 무죄가 더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법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항소했는데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무죄이거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항소 권한을 포기하거나 자칫 위축돼서 이렇게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1심보다 더 중하게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이 사건은 이제는 징역 7년, 5년, 그러니까 8년, 6년보다 더 많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게 항소 포기가 앞으로 있을 다른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일부 무죄 판결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부 무죄 중에 검찰이 조금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김만배 씨가 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400억대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무죄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왜 무죄이냐면 배임죄가 성립됐고 배임으로서 어떤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보려는 일련의 행위 중에 400억이라는 것 이익을 서로 공동 피고인들이 나눠 가지는 과정이지 추가로 뇌물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400억과 관련한 뇌물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있다면 그 피고인들도 이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른 사건에 확정된 형사 판결이고 무죄로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불법 이익 부분도 이 7천억대가 아니라 400억대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양형에도 굉장히 유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항소는 이번 사건만이 확정되거나 이번 사건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한 수많은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검찰의 어떤 수뇌부의 결정이 온당하지 않았다 또는 비겁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내부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